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3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3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드디어 러시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연해주는 물론 극동지역까지 한국에 내주겠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러시아는 오래전부터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해 왔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왜 이렇게 한국에 매달리는 것일까요? 러시아는 영토의 크기가 한반도의 77배로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입니다. 영토의 대부분이 중위도 또는 고위도의 항량한 지역이고 부동항이 없다는 약점이 있지만 아직도 다 개발되지 못한 광대한 지역을 가진 나라입니다. 러시아는 극동 지역에 광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으나 자본, 기술, 노동력이 매우 부족하여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인구는 2021년 현재 약 1억 4,600만 명으로 영토의 크기에 비하면 매우 적은 인구입니다. 그렇다면 러시아가 극동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나라들 가운데에서 경제적 파트너를 구해야 하는데요. 그런 경제적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나라는 한국, 일본, 중국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청나라 때부터 러시아와 국경 분쟁이 잦았고 공산주의 시절에는 이념 논쟁을 벌였으며 지금은 겉으로는 미국의 패권에 맞서 러시아와 협력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군사기밀 해킹과 중국인 대량 이주 문제 등으로 러시아가 가장 경계하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러일 정쟁에서 적국으로 싸웠고 지금도 쿠릴 열도로 영토 분쟁 중이어서 러시아가 가장 큰 반감을 가진 나라입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극동 개발의 파트너로 흔쾌하게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단연 한국입니다. 한국은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좋은 인연을 맺어오고 있죠. 최근에는 러시아 정부가 한국 기업들에게 연해주를 내주겠다고 깜짝 선언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연해주는 구한말부터 러시아는 조선인의 연해주 이주를 허용해준 것이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리 기업의 신북방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연해주 한러 경제협력 산업단지 개발 프로젝트를 본격화합니다. 이로 인해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 기업들은 고사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연해주를 내주는 것은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을 상대로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아예 러시아의 전략지역을 통째로 넘길 정도로 사상 초유의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연해주를 비롯한 러시아의 극동지역과 북극지대를 한국 기업이 우선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대표 도시인 블라디보스토크를 한국 기업을 위한 자유항으로 조성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정부는 물류 협력은 물론이고 농업산업, 호텔산업까지 60억 루블 상당에 이르는 10개의 프로젝트를 한국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러시아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 국토 중에서 무려 500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북극의 개발 산업을 한국과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동개발부 장관인 알렉세이 차콘코프 장관은 북극의 광업개발과 인프라 구축은 물론이고 교통과 관광 분야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모든 것을 한국에 투자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러시아에 있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지역을 모두 한국에 내준 셈입니다. 이와 반대로 러시아 정부는 쿠릴 열도의 영유권 문제와 더불어 방사능 오염수 배출을 놓고 일본 정부와 극심한 갈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일본과는 반대로 러시아 정부는 한국에는 한없이 상냥한데요. 아예 한국만을 위한 제2의 부동항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를 더더욱 아연실색해 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의 폴트뉴스는 한국과 러시아 정부가 블라디보스토크 동부 지역에 위치한 포다스키에 해상터미널을 개발하기로 했다며 이를 대서특필하며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바로 한국 정부가 118억 루블을 투자해 포디아포스키 지역의 해상 화물 한적을 위한 터미널을 개발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연간 120만 톤의 러시아 수산물과 혼합 화물의 한적을 위한 인프라 건설과 함께 수천 톤의 수산물을 동시에 저장하는 25개의 냉동시설 건설도 함께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이는 연해주 일대에 잡히는 모든 수산물들을 이 항구를 통해 전 세계로 유통하겠다는 한국과 러시아의 전략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한국과 러시아가 연해주와 북극을 전격적으로 개발할 뿐만 아니라 해상 화물 터미널까지 구축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역사 문제와 방사능 오염수 배출 시도 등 모든 일본과의 문제를 한국과 함께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러시아가 1997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을 때 우리 기업들이 철수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신의를 지켰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날 러시아는 북극 항로 개척에 필요한 세빙선과 LNG선을 모두 한국에게 주문했고, 러시아인들은 자동차 가전을 비롯하여 한국 제품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한국 사랑은 통계에서도 나타나는데요. 해외 홍보문화연구원의 국가 이미지 조사에 의하면 15개 피조사국 가운데 러시아인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89.8%로 가장 높습니다. 국제적인 상황과 호감도를 봐서 러시아가 가장 원하는 극동개발의 파트너는 한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는 이전에도 사할린의 가스전을 이용한 수소 생산시설의 구축을 포함한 여러 투자 제안을 한국에 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수린이라는 러시아의 전략가는 아예 시베리아에 한국과 러시아의 공생국가를 만들자는 참신한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극동개발 참여는 한국에 엄청난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데요. 한국이 유라시아의 육상물류의 거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여러 자원 부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미러 관계가 풀리고 북한이 협조하는 경우 남한의 철도를 북한에 경유하여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연결하면 한국 상품의 유럽 물류비를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거기다 남한까지 시베리아 가스관을 연결하면 우리 가스 연료비까지 대폭 낮출 수 있는 것이죠. 최근 일본과 러시아의 관계는 극심하게 악화되었습니다. 바로 쿠릴 열도 분쟁 때문인데요. 쿠릴 열도는 일본이 1854년부터 영유에 오다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강화 조약을 통해 러시아로 넘어간 땅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싸운 러시아와 일본은 남쿠릴 열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으로 인해 아직 평화 조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본은 평화 조약 체결에 앞서 4개 섬을 돌려받길 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의 기속된 땅에 대해 자신의 영토라며 생떼를 부렸습니다. 마치 한국의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며 생떼를 부리는 것과 같은 방식이죠. 러시아는 이에 상관하지 않고 최근에 쿠릴 열도를 방문했습니다.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가 지난 7월 26일 일본과 영토 분쟁을 빚는 남쿠릴 4개 섬 가운데 하나인 이투르프 섬을 공식 방문한 것이지요. 러시아 총리의 쿠릴 열도 방문에 대해 일본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항의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스노브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의 쿠릴 열도 방문과 관련해 북방 영토에 대한 일본의 일관된 입장과 일치하지 않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씨알도 먹히진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본과 러시아의 쿠릴 열도 분쟁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달인 6월 24일 일본의 언론 매체인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쿠릴 열도에서 러시아가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하자 강하게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일본이 러시아에게 항의하는 이유는 러시아가 쿠릴 열도를 자국 영토로 가시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미국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등 더욱 강경한 태도로 대응해 나갔습니다. 이에 일본은 강력하게 항의를 하였으나 러시아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일본은 방법을 바꿔 러시아에게 함께 공동경제활동 지역으로 하자며 제안하였으나 러시아는 이곳을 경제특구로 지정한 것입니다. 러시아가 이곳을 경제특구로 지정한 이유는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여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자신의 국가와 비슷한 상황인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일본의 길을 죽이려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와 연해주와 극동 쿠릴 열도 프로젝트까지 참여한다면 일본에는 그야말로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의 동맹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쿠릴 열도와 독도는 물론이고 경제적 사회적 지위까지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강화되어 더욱더 한국의 경제가 발전하길 바랍니다. 한국을 가장 사랑하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바로 러시아입니다. 한 언론사의 통계에 따르면 94.8%로 러시아가 1위이고 그 뒤로 인도, 브라질 순이죠. 한편 일본과 러시아와의 관계는 어떨까요? 일본과 러시아는 현재 관계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쿠릴 열도 분쟁 때문이죠. 일본에게 러시아는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태평양 전쟁 이전부터 러시아와 전쟁을 했고 북방 5개 섬의 분쟁에서도 나타났듯 영토 분쟁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산국가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체제가 다른 나라로서 융합될 수 없는 대상입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한 일본은 소련이 만주를 휩쓸고 북한 지역을 점령하던 1945년 8월에 사할린 역시 소련에게 내주게 됐죠. 상트페테부르크 조약 이후 일본과 소련은 영토 협상에 대해 합의를 이룬 적이
적이 없고 쿠릴 열도를 강제 점령한 소련은 이미 해체되어 없어졌으므로 협정 당사자인 러시아 정부가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명백히 일본만의 주장이고 제3자가 보더라도 러일 전쟁의 발발로 그 조약은 폐기된 것이라는 것이 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러일 전쟁을 시작한 건 일본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특히 홋카이도에 인접한 섬 4개는 반드시 돌려받아야 하는 영토라고 주장하는데 러시아가 친절하게 돌려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처음에 러시아는 섬 4개 중 2개는 돌려주려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지 주민들의 엄청난 반대가 있었고 러시아 내 강경파들의 반발에 없었던 일로 하고 강경책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후 푸틴은 최근까지 섬을 돌려줄 의사가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이렇게 쿠릴 열도에 대해 분쟁은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쟁 상황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 지도에서 쿠릴 열도를 자국 영토로 표시한 것이죠. 우리나라 독도도 모자라 쿠릴 열도까지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일본의 만행은 러시아와 한국의 공조를 더 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런 태도를 보며 러시아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죠. 보란듯이 쿠릴 열도에서 대규모 상륙 작전을 진행했습니다. 러시아 남쿠릴 4개 섬에서 병력 10,000명, 차량 500대, 12척의 함정을 동원한 군사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의 이러한 대규모 훈련에 일본은 즉각 항의를 표하며 러시아군의 북방 영토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런 일본의 태도에 반발이라 하듯 갈수록 영토 문제에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일본과의 대립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한국과의 공조를 강화했습니다. 쿠릴 열도를 지키기 위해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러시아의 한국과의 공조는 러시아인들이 한국에 대한 사랑을 키웠는데요. 러시아에서는 삼성전자, 도시락, 오뚜기는 물론이고 홈쇼핑에서는 대기업도 아닌 한국의 화장품이 완판되기도 했죠. 한국은 일본의 야욕에 맞서 당당하게 독도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런 모습을 취하는 한국의 쿠릴 열도에 받아들여서 일본의 길을 죽이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러시아의 횡포에 한국이 쿠릴 열도를 매입하는 게 아니라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죠. 이에 맞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약 10년 전인 2011년 5월 일어났습니다. 바로 국회 독도 영토 수호 대책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 3명이 24일 쿠릴 열도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독도 특위위원장인 민주당 강창일 의원과 문학진, 장세영 의원 등 3명은 이날 러시아와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쿠릴 열도 가운데 하나인 쿠나시르 섬을 50분 동안 둘러봤다고 밝혔습니다. 강 위원장 일행은 현지 전기 항공편을 이용해 극동 사할린주 주도 유주노 사할린스크를 출발해 쿠나시르 섬을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나시르는 지난해 11월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테프 대통령이 러시아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방문했던 쿠릴 열도 4개 섬 가운데 하나죠. 방문단은 쿠나시르 섬에서 러시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항 신축 및 도로 건설 현장 등을 둘러본 뒤 다시 비행기로 유주노 사할린스크로 돌아왔다고 전했습니다. 의원들은 유주노 사할린스크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25일 오전 귀국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쿠릴 열도 방문 목적에 대해 일본과 독도를 두고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의 의원으로서 역시 일본이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쿠릴 열도 등을 현지 조사할 필요성을 느껴 방문했다며 일본이나 러시아 어느 한쪽을 편들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쿠릴을 방문하기 위해 열도를 실효 지배 중인 러시아의 비자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일본이 주권국가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무례한 반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측은 강 위원장 일행이 러시아 당국의 승인 아래 쿠릴 열도를 방문하자 이번 방문이 열도에 대한 러시아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행위로 연결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당시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 국회의 독도 특위위원들이 러시아 비자를 받고 쿠릴 열도로 돌아왔다는 점은 한국은 쿠릴 열도를 당연히 러시아 영토임을 인정하는 모양이었기 때문입니다. 푸틴의 열도 개발 달성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인 동방경제포럼을 통하여 주변 국가의 경제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러시아와 한국 협력의 새로운 분야 중 하나인 러시아 연방 북극권 프로젝트입니다. 전문가들은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현재 항로보다 운항 시간이 10일가량 단축돼 우리나라 해운업계 성장에 중요한 발판이 될 뿐 아니라 에너지, 철도, 조선, 관광 등 다방면으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인 일렉세이 체콘쿠프는 북극의 관업개발과 인프라 구축은 물론 교통과 관광 분야에 이르기까지 한국 기업에게 대규모 프로젝트를 맡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한국 기업들이 맡는다면 대한민국이 가져가는 것은 기업의 수익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부산항은 한중일 주요 항만 중에서도 가장 북극과 근접해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물류 허브로서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푸틴은 북극 항로 연결을 위해 2035년까지 핵추진 세빙선 9척을 추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또한 한국에서 맡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조선산업 1위 국가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쇠빙연구선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내년부터 2,774억 원이 투입돼 쇠빙연구소 설계가 시작됩니다. 이번에 개발되는 쇠빙선은 승선 인원은 100명, 최장 75일 동안 물자 공급 없이 항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니 러시아는 쇠빙선 사업까지 한국에 맡길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결국 일본의 대책 없는 영토권 주장으로 대한민국 기업들은 봄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유럽의 보석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얼마 전 원전 수주를 받은 루마니아입니다. 발칸반도에 위치한 루마니아는 러시아와 가까운데요. 이웃 나라들과는 다르게 로마의 영향을 받아 라틴어가 어원인 루마니아어를 씁니다. 2007년 유럽연합에 가입하여 많은 경제적 도약을 이루는 중이지만 2019년 유럽에서 발표한 1인당 실제 GDP가 9,110유로로 여전히 유럽연합 내에서는 가장 가난한 국가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루마니아는 다른 선진 유럽 나라들보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다는 사실 아시나요? 루마니아는 이미 2015년에 최종 신재생 에너지 소비율이 2020년 목표치인 24%를 넘은 24.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유럽연합의 2020년 목표치인 20%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루마니아 에너지 분야 국가 규제기관에 따르면 올해 4월 18일 기준 에너지당 전력 생산 비중은 수소, 석탄, 풍력순입니다. 어떻게 수소 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이 활발할 수 있을까요? 루마니아는 네덜란드에 이어 유럽연합 내에서도 두 번째로 천연가스 생산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할 수 있어 수소 에너지 생산이 활발한 것이죠. 또한 루마니아의 신재생 에너지 총량은 풍력 에너지와 태양광 에너지를 선두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발칸반도의 특성상 강력한 햇빛과 흙의 연한 덕분에 해상 풍력 설치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루마니아가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눈에 띄는 이유는 앞서 말한 2007년 유럽연합 가입과 관계가 깊습니다. 루마니아가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되기 위해 에너지 분야에서 세 가지 변화가 요구되었는데요. 바로 낡은 플랜트 제거, 초국경적 에너지 발전, 그리고 에너지 정책 개혁입니다. 유럽연합은 2019년부터 신재생 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1989년 공산주의 붕괴 이후 루마니아는 빠른 국가 발전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기술 때문에 발전이 쉽지 않았죠. 그 중에서도 산업화의 기반이라 불리는 전력의 어려움을 겪어 상당수의 전력을 수입했는데요. 원래 루마니아는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가스 공급국인 러시아가 루마니아의 유럽연합 가입 이후부터 루마니아를 일방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2006년,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일방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루마니아가 러시아에 대한 반발이 거세졌죠. 또한 에너지 정책의 다변화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던 중 루마니아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그런 루마니아의 원전을 한국이 수주받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은 루마니아 원전 운영 정비 시장 등 원전 전주기에 걸친 해외 사업을 수주받으려 엄청난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력 산업인 중대형 상업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운영 정비 및 해체에 이르는 원전 전주기 산업으로의 진출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수주를 진행한 한수원은 루마니아 원전 운영 정비 시장과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사업에도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체르마보다 1, 2호기가 상업 운전 중이며 1호기 계속 운전을 위한 대형 설비 개선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특히 이들 원전에서 운영 정비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향후 루마니아 원전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지난해 루마니아를 직접 방문해 한수원의 루마니아 원전 사업 의지를 표했습니다. 러시아가 루마니아를 일방적으로 괴롭힌 사건이 한국에게 기회가 될 줄은 몰랐네요. 그러다 도쿄올림픽 기간이었던 지난 8월 4일 루마니아로부터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로 한국수력원자력이 국내 원전기업인 일진전기와 협업에 참여한 100억 원 규모의 체르나보다 원전 기동용 변압기 공급 국제 공개 경쟁 입찰에서 최종 공급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체르나보다 원전은 루마니아 동부 지역에서 운영 중인 발전소입니다. 우리나라 월성 원전과 같은 중수로형 원전이죠. 한수원이 원전의 대형 기자재를 해외로 수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한수원은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를 담당하고 일진전기는 기자재 설계 및 제작을 맡게 됩니다. 원자력 발전소 전력 시스템에 사용되는 주요 설비인 기동용 변압기는 높은 수준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한수원은 부속 품목의 주기적인 교체 등 향후 지속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수주로 유럽 가동 원전 운영 정비 사업 주요 공급사로 자리매김했다라며 루마니아 3중 수조 제거 설비 및 방패물 저장고 건설, 슬로베니아 크루쇼크 1호기 계속 운전 설비 개선 및 신규 원전 사업 등 후속 대형 사업 수주 기반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이번 성과는 한수원과 국내 원전 기업의 상생을 통해 국내 원전 기술 수출 판로를 확대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내 원전 기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며 해외 언론들도 앞다퉈 보도하고 있는데요. 루마니아가 국가의 미래를 건 원전 사업을 죄다 한국에 몰아주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수주로 유럽 가동 원전 운영, 정비 사업의 주요 공급사로 매김되었으며 루마니아가 계획 중인 신규 원전 사업 등 후속 대형 사업의 수주 기반을 확보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새로운 원전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동안 원전 사업으로 사업을 이어왔던 한수원이 해외 건설로 눈을 돌린 것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먹거리 중 하나인 원전은 위험한 면도 있는데요. 원전의 위험함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은 바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습니다. 그 결과 역사상 최악으로 불리는 방사능 유출을 동반했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문제는 발전소 폭발로 핵연료가 통제불능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원전의 핵심은 핵연료를 수조에 가둔 후 여기에서 발생한 연료 수증기를 만들어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합니다. 특히 핵연료는 어마어마한 열을 내기 때문에 항상 물에 잠겨 있어야 하는데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은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핵연료 온도가 치솟아 자칫 또 다른 방사능 물질을 유출시킬까 염려되어 현재까지도 엄청난 양의 물을 쏟아부어 냉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본이 쏟아부은 지하수는 방사능 오용수로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얼마 전 일본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이 지하수를 바다로 방출하겠다고 밝힌 것이죠. 정말 일본은 어디까지 민폐를 끼치는 걸까요? 세계에서 원전의 설계, 시공, 운전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 러시아, 중국 3개국 뿐입니다. 미국은 시공 능력을 잃었고 프랑스, 일본은 시공 능력의 신뢰를 잃었죠. 영국은 1980년대 태양광 발전 열풍이 불면서 원전 산업이 붕괴돼 원자력 분야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로 불리는 핵폭탄 해체 기술까지 갖고 있으면서도 원전을 짓지 못합니다. 일본은 원전으로 전 세계에 민폐를 끼치고 있지만 한국은 이번 루마니아 수주로 다시 한번 원전 최강자임을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원전 전문가들은 한국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기도 하는데요. 이덕한 서강대 명예교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현재 완성된 기술은 원자력 발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원전이 위험해서 안 된다면 매년 수많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는 자동차는 왜 계속 사용하는가? 원전 운영기간인 30-40년 동안의 자동차 사망자 수와 원전 사고 사망자 수를 비교해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원전 시장은 엄청난 고부가 가치 사업입니다. 해외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만 있으면 국내 기업에게는 또 다른 먹거리 사업이 되는데요. 마침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주춤했던 투자도 다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 원전 시장은 러시아와 중국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한국은 여전히 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수원은 지난해 한전, 두산중공업, 대우건설 등과 함께 팀코리아를 만들고 해외 수주전을 시작했죠. 그리고 최근 8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한수원은 체코 수주를 성공시키기 위해 체코 아이스하키 팀을 후원하고 봉사활동을 하며 체코의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한수원의 이러한 활동 덕분에 수주 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한국은 갑자기 가장 경쟁력 있는 입찰사가 되었는데요. 원래 동유럽은 러시아에게 원전 건설을 맡겨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체코가 안보를 이유로 러시아와 중국을 신규 원전 사업 국가에서 배제하며 상황이 반전되었죠. 결국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는 미국, 프랑스, 한국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프랑스는 여러 차례 중국 날짜를 지키지 못해 국제적 신뢰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최고 수준의 기술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이렇게 한국이 해외 원전 시장 개척에 성공해 어떤 나라도 범접할 수 없는 위치에 오르길 바랍니다. 혹시 광고 하나 해도 될까요? 내일 상승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꼭 클릭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